여러분 반갑습니다.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고맙습니다. 나는 다른 반에서 내가 들어가는 반에서 한 번씩은 다 찍었다고 생각했는데 9반에서는 진짜로 지금 2학기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서야 처음으로 찍는 거구나. 네, 아무튼 뒤 의자 조심하고. 아이고, 네 의자에 자꾸 끌려간다. 네. 네, 아무튼 다른 반에서 이렇게 촬영 시작할 때 막 박수 쳐주고 이런 게 없었는데 이렇게 박수 쳐줄 줄 알았으면 진작에 9반에 좀 찍을 걸 그랬네. 자, 아무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간고사 다들 잘 보셨나요? 네, 이제 중간고사도 끝났기 때문에 다시 우리 정상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바쁘게 진도를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주제는 바로 냉전체제의 성립과 변화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번 중간고사 시험 범위까지 배웠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은 일본의 식민 지배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 1910년대에서부터 45년에 우리가 독립을 할 때까지 일제의 식민 지배를 극복하기 위한 독립운동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이런 내용들 쭉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제2차 세계대전이 끝이 나게 되면서 일본이 패망하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해방과 독립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1학년 2학기 중간고사부터 기말고사 시간까지는 해방 이후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쭉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그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앞에 부분에서 마찬가지로 일단은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가 처하게 되었던 국제적인 세계 정세 상황에 대해서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떻게 분단이 이루어지고 6.25 전쟁을 겪고 난 이후에 경제 발전을 이룩했고 민주화를 이뤄내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는지까지를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왜 그렇게 웃어? 자, 일단은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가장 핵심적인 주제 그것은 바로 냉전입니다. 냉전 시대가 되겠어요. 자, 냉전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콜드 워를 번역한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쟁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차가운 것인가요? 뜨거운 것인가요? 전쟁은 뜨거워요. 그죠? 사람들이 상대 국가를 이기기 위해서 강력한 무기를 사용을 하는데 특히 화약이라고 하는 무기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는 총을 쏘고 대포를 쏘고 미사일을 날리는 등 기본적으로 굉장히 뜨거운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전쟁은 콜드워, 차가운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자, 사전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91년 소련이 붕괴되기 전까지 이어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 국가들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국가들 사이에 펼쳐진 대결의 양상,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냉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러한 대결의 양상이 이어지는 시대를 냉전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미국과 소련은 왜 대결의 양상을 띠게 되었느냐? 사실 우리는 알다시피 미국은 자본주의 국가고 소련은 공산주의 국가예요. 그죠? 산업혁명 이후에 만들어진 경제체제를 자본주의라고 한다. 그리고 공산주의는 이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붕괴를 목적으로 하는 게 바로 이 공산주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따라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결코 함께 공존할 수 없는 두 개의 이념입니다.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미국과 소련은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성격을 갖는 두 개의 강대국이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죠? 자, 다만 이들 국가들이 2차 세계대전에서는 같은 편이었나요? 다른 편이었나요? 같은 편이었어, 그지? 독일, 이탈리아, 일본과 같은 전체주의 국가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미국과 소련은 함께 손을 잡았던 게 바로 2차 세계대전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죠? 자,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끝이 났어요. 그래서 소련과 미국의 공동의 적이었던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패망했어, 그지?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그죠? 미국과 소련이 서로를 싫어하고 그리고 상대방보다 자신이 더 우월함을 증명을 하면서 더 많은 국가들을 자기의 편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자신이 국제 질서를 세계를 주도해 나가는 그런 나라가 되고자 하는 대결, 갈등, 내지는 경쟁이 벌어지는 시기가 바로 이 냉전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냉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자, 미국을 소련이 죽을 만큼 싫어해요. 소련 역시 미국을 죽을 만큼 싫어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개의 나라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그건 바로 무엇이냐? 우리 둘이 싸우면 세계 멸망. 그렇죠. 이들은 이제 막 무엇을 겪은 상황이에요? 제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전쟁, 비극을 겪은 상황이었어요. 그죠? 따라서 이 둘은 둘 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더 이상의 무엇은 없어야 된다? 전쟁은 없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둘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미국은 소련은 미국을 직접적으로 전쟁을 통해서 맞붙는 이러한 선택지는 고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전쟁만큼 없어야 돼라는 생각은 동일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전쟁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모든 측면에서 우리가 그들보다 더 뛰어난 체제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세계 다른 나라들을 자기의 편으로 끌어들여서 자신이 국제 질서를 주도하고자 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던 게 바로 이 냉전 시대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가 싸우면 집안 분위기가 어떤가요? 차가워요. 싸해요. 그죠? 마치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산 얼음판을 걷는 그런 느낌인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와 같이 국제 정세가 차갑게 얼어붙었다라고 해서 이 시대를 냉전 시대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실제로 싸우지는 않았지만 싸우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차가운 날카로운 대립이 벌어지는 시기를 우리는 냉전 시대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도에서 볼 수 있다시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국가 그리고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 국가들 사이에 대결이 벌어지는 시대였다라는 것이고요. 동아시아 지역으로 한정해 본다면은 중국과 북한 그리고 남한과 일본으로 나뉘어져서 각각 소련과 미국의 영역 하에 서로 경쟁을 벌이던 시기, 그게 바로 냉전 시대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네. 네. 자, 우리나라는 해방과 동시에 냉전의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해방 이후의 몇 가지 상황을 좀 더 이야기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새로운 국제기구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국제연합, 유나이티드 네이션즈, 줄여서 UN이에요. 그죠? 자, 사실 UN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만들어진 국제기구는 아니었어요. 그죠? UN 이전에도 전쟁을 막기 위한 국제기구는 존재했습니다. 그건 바로 무엇이었나요? LN, 리그 오브 네이션즈 국제연맹이었죠. 그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또다시 있을지 모를 세계적인 규모의 전쟁을 막기 위해서 LN이라고 하는 국제기구가 만들어졌습니다만은 2차 세계대전을 막았어요? 못 막았어요? 막지를 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는 이 LN의 한계를 지적을 하면서 또다시 있을지 모를 세계적인 전쟁을 막기 위한 새로운 국제기구를 만들자라고 하는 이러한 요구가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주장이 바로 대서양 헌장의 발표였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1941년 대서양에 있는 함대 위에서 미국 대통령인 루즈벨트와 영국 수상인 이 처칠 총리가 만나서 함께 발표한 것이 바로 이 대서양 헌장이었고, 이 대서양 헌장에 따라 만들어진 새로운 국제기구가 바로 국제연합 유나이티드 네이션즈 UN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UN은 LN이 가지고 있지 못했던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수단으로 무엇을 가지고 있었느냐? 첫 번째, 안전보장이사회라고 하는 의사결정 기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 줄여서 뭐라고 할까요? 안보리라고 합니다. 네, 뉴스에 보다 보면 간혹 UN 안보리에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들을 일이 있을 거예요. 안전보장이사회를 줄여서 안보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을 하고자 하는 나라를 어떻게 말릴 것인가, 제재할 것인가, 이미 전쟁을 치른 나라는 그러면은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어떻게 전쟁을 매듭지을 것인가 같은 것들을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함께 결정을 내리는 의사결정기구, UN의 가장 핵심적인 기구가 바로 이 안전보장이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안전보장이사회는 LN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느냐? 독특한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5개의 상임이사국을 선정하였습니다. 세계 질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5개의 강대국들이 상임이사국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그것은 각각 미국, 소련, 중국, 영국, 프랑스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들 국가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졌느냐? 거부할 수 있는 권리, 거부권 또는
비토권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졌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은요, 만약에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어떠한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회의가 진행이 되었는데 이 5개 나라들 가운데 단 한 개의 나라라도 우리는 이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 우리는 다수결로 하더라도 이것에 결코 동의할 수 없어 라고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의사결정이 되지 않는 구조를 갖는 게 바로 안전보장이사회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주어진 거부권, 비토권의 존재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자, 왜 이런 거를 두었느냐? 비록 유엔이 다시 만들어졌다라고 하더라도 힘 있는 나라, 돈 많은 나라가 여러 나라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자기 편을 많이 만들어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국제기구의 결정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그죠? 그럴 경우에는 이 나라가 전쟁을 하고자 한다면 말릴 수 있는 수단도 없는 거죠. 그죠? 따라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그들 가운데 하나라도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강한 나라가, 돈 많은 나라가, 자기 편 많은 나라가 자기 마음대로 국제질서를 이끌어 나갈 수 없도록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든 게 바로 이 안전보장이사회였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래서 유엔은 이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그리고 그들이 갖는 거부권, 비토권이라고 하는 이 수단을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세계적인 규모의 전쟁을 막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또한 이 LN이 2차 세계대전을 막을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래서 실제로 전쟁을 일으킨 나라가 있다라고 한다면 전쟁을 막으려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힘, 군사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LN은 그게 없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UN에서는 국제적인 분쟁을 일으키는 나라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들을 말리기 위해서 UN군이라고 하는 UN만의 군대를 만들 수 있었고 그것을 파견할 수 있는 것이 가능했던 게 바로 이 UN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에요. 현재도 그렇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안전보장이사회와 UN군이 바로 이 UN이 국제적인 분쟁을 막는 가장 강력한 두 개의 수단이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UN은 LN에 비해서 이 국제적인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기능이 조금 더 강화된 국제기구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실제로 전쟁이 더 이상 지구상에서 일어나지 않았나요? 아니었어요. 그죠? 6.25 전쟁도 터졌고 베트남 전쟁도 일어났었고 그리고 현재까지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팔레스타인 이란과의 전쟁, 이런 것들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 국제관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힘의 논리에 따라가는 것이다 보니까 사실 이러한 국제기구가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전쟁을 막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특히 언제는 그랬다. 냉전 시대는 더더욱 그랬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국가들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국가들끼리 편으로 나뉘어서 그 과정에서 온갖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유엔은 비록 전쟁을 막기 위한 수단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러면은 이후에 이 냉전이라고 하는 상황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마저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냉전의 상황 속에서 미국과 소련이 직접적으로 전쟁을 맞붙은 경우는 없었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하지만 이 냉전의 상황 속에서 방금 이야기했던 6.25 전쟁이나 베트남 전쟁과 같이 미국과 소련을 대신해서 일어나는 대리전의 성격의 전쟁들은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기도 했던 게 바로 냉전 시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냉전 시대의 군사적 충돌은 어째서 일어나게 되었는지, 왜 이 냉전의 상황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더더욱 심화되었는지 그 과정을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어떤 나라에서 빠르게 번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가난한 나라, 경제적 불평등이 심각한 나라일수록 빠르게 퍼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소련의 공산주의자들의 경우에는 이 공산주의 혁명을 전 세계로 확산시켜 나가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실제로 소련의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각국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을 적극적으로 돕는, 지원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동유럽 지역에서 빠른 속도로 공산권 국가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왜 하필 동유럽이었느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동유럽은 소련 바로 옆에 붙어있는 소련과 가까운 지역들이었던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가난한 나라에서 빨리 번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동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는 서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뒤처져 있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다른 나라들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이런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에서 이후에 독립을 하게 되었지만은 전쟁 후유증 같은 것들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나라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되죠? 네. 자, 그래서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들이 여러 가지가 결합을 하게 되면서 동유럽에서부터 공산주의 국가가 된 나라들이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네. 역시 촬영이 신기한 것도 수업 초반 한 10분 정도죠, 그죠? 한 20분 정도 지나고 나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지, 그지? 자, 그러면서 이 공산주의의 영향력이 그리스 그리고 터키까지도 확산되는 모습이 나타났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실 이러한 상황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상황인가요? 나쁜 상황인가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에요. 그죠? 자,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자신의 국제질서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공산주의 국가가 적어야 돼. 그지? 나랑 함께 할 수 있는 자본주의 국가의 숫자를 더 많이 늘려야 되는데 지금 자꾸 동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공산 국가가 늘어간단 말이야. 게다가 그리스, 터키까지 공산주의의 영역이 확산되고 있는데 그리스, 터키가 만약에 공산화 된다. 그럼 그 다음에는 바로 어디냐? 그리스 다음에는 바로 그렇죠.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같은 서유럽으로 넘어간단 말이지. 그리고 서유럽까지 공산화가 된다면 미국은 걷잡을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래서 그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트루먼 독트린과 마셜 플랜이었습니다. 자, 독트린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한 나라의 국가의 최고 지도자, 수장이 그 나라의 외교적인 방향, 방침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독트린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트루먼 대통령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앞으로 우리 미국은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해 나가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게 바로 트루먼 독트린이었다라는 겁니다. 공산주의가 빠르게 확산되어 나가자 미국 대통령이 나서서 우리가 그거 막겠다라고 선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공산주의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것인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어떤 나라에서 빠르게 번진다? 가난한 나라에서 빠르게 번진다. 그렇다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뭔가요? 돈을 줘서 잘 살게 만드는 것이죠. 그죠? 그 계획이 실행되었으니 그게 바로 마셜 플랜이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조지 마셜이라는 사람이 주장했다고 해서 마셜 계획, 마셜 플랜이라고 불린 이 정책의 경우에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 뭐예요? 돈이에요. 그죠? 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서유럽 국가들에 대한 경제 원조를 실시함으로써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고자 했던 것. 그게 바로 트루먼 독트린과 마셜 플랜이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네. 자, 그래서 전쟁으로 쑥대밭이 되었던 서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경제 원조에 힘입어서 빠르게 경제를 회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게 되었던 동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는 어떠한 움직임이 나타나게 될까? 그렇죠. 똑같이 2차 세계대전으로 쑥대밭이 되었던 유럽. 그런데 서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경제적 지원으로 나날이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자 부럽다. 우리는 누가 돈 안 주나? 우리도 미국 편 되면 저런 경제 원조 받을 수 있나? 라는 이런 어떤 움직임이 나타났겠죠. 그죠? 소련 입장에서는 또 그런 움직임 어떻게 해야 돼요? 막아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공산당 정보국 코민포럼이라고 하는 것을 결성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공산권 경제상호 원조회의 코메콘이라고 하는 것을 조직을 한 겁니다. 자, 코민포럼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은 설명이 나와 있죠. 동유럽의 공산주의 정당을 하나로 묶고 국제 공산주의 운동을 지도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소련과 각각의 동유럽 국가들은 다 다른 나라들이기는 해요. 하지만 그 각각의 나라들에 있는 집권 여당, 정당은 전부 다 공산당이고요. 그 공산당은 모두 소련 공산당의 지도를 받도록 한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나라는 각각 별개의 나라가 있지만 실제로는 소련 공산당이 공산권 국가들의 정당을 모두 지도하는 이러한 상황을 만든 게 바로 공산당 정보국 코민포럼의 결성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국 국가들의 결속력을 강력하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어쨌든 소련 입장에서 공산권 국가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뭐 해줘야 돼요?
돈 줘야 돼요. 그죠? 걔네들도 경제 발전 이루어줘야지 이쪽으로 빠져나간 거 막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코메콘이라고 하는 것을 조직을 해서 공산주의 국가들 간의 경제적 유대를 강화했다. 쉽게 말해서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경제 원조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대결은 처음에는 이념적 대결에서 외교적 대결로 그리고 경제적 대결로 점차 확산되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러자 이러한 공산권의 확대에 위협을 느꼈던 미국과 서유럽의 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우에는 공산 국가들의 침략을 막는다라는 명분 하에 그들 간의 강력한 군사 동맹을 만들어내게 되니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북대서양 조약기구, 줄여서 나토라고 불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유럽 국가들의 군사 동맹이 만들어지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나토였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 나토의 존재는 소련에게는 위협적이죠. 그죠? 우리랑 맞서겠다고 지들끼리 군사 동맹을 맺는다고? 그럼 소련 입장에서 또 뭐 해야 돼? 그렇죠. 소련 입장에서도 공산권 국가들의 군사 동맹이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만든 게 바로 바르샤바 조약기구 WTO. 지금의 WTO는 월드 트레이드 오가니제이션 국제 무역 기구를 말하는 것입니다만은 그 이전에는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말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렇게 되면서 미국과 소련의 경쟁과 대립이 이념에서 경제에서 이후에는 군사적인 대립과 경쟁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이제 상대방에게 먹히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상대방을 압도하려면은 그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군사력, 무기를 가져야 된다라는 상황까지 이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서 나토는 나토대로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바르샤바 조약기구대로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더 많은 무기, 더 많은 군사력을 갖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핵심은 뭐였을까? 누가 더 무엇을 많이 갖는 것이었을까? 그렇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강의 무기로 사람들이 확인했던 것이 바로 무엇이었어요? 핵무기였어요. 그죠? 미국과 소련은 더 경쟁적으로 강력한 무기, 핵무기들을 개발해 나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여담입니다만은 이때 가장 핵심은 무엇이었냐면은 사실 이런 거죠. 뭐 유리 가가린이라든지 닐 암스트롱이라든지 이런 사람 이해 들어봤나요? 네, 그죠. 뭐 한 사람들이 둘 다? 그죠. 우주로 나가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왜 냉전 시대에 미국과 소련은 그렇게 우주 경쟁을 했을까? 우리가 더 뛰어나다. 그렇죠. 일단은 우리가 뭐 달에 갔다 우주로 나갔다 하는 것을 과학 기술력의 발전을 과시하는 것 목적도 있었죠. 하지만 이 우주로 나가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지? 로켓이 있어야 되죠. 그죠? 사실 이 우주의 경쟁은 로켓 경쟁이기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패전 앞에 놓여 있었던 독일이 이 상황을 한 방에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신무기가 있어.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V2 로켓이라고 하는 거예요. 독일에서 쏘면 바로 영국까지 날아갈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냈는데 써보지 못하고 망했어. 그리고 독일을 미국과 소련이 반반씩 나누어 점령하면서 독일이 만들었던 V2 로켓을 자기 나라로 가져가서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뭘 실으려고 할까요? 그렇죠. 핵탄두를 심으려고 하는 것이죠. 사실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핵폭탄은 미국 비행기가 붕 날아가서 폭탄을 뚱 떨궈가지고 떨어진 핵폭탄이었어. 위험 부담이 있죠. 하지만 미사일은 어때? 버튼 하나 누르면 그냥 퓨 하고 날아가서 그대로 꽂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미사일을, 그 핵탄두를 실은 로켓을 발사하는 경쟁이 사실은 이 우주 개발 경쟁으로 이어지기도 했던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미국과 소련은 더 많은 핵무기, 더 많은 미사일, 로켓을 만들고자 하였다. 그래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끝난다. 그렇죠. 먼저 쏘면 어떻게 될까? 한 대로도 쏘겠지, 그지?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핵 전쟁의 형태로 제3차 세계대전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군사적 대립과 긴장이 심화되는 게 바로 이 냉전 시대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해방과 동시에 이러한 국제적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냉전의 상황을 동아시아 지역에 한정해서 다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냉전의 상황이 우리나라를 둘러싼 동아시아에서는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중국에서 일어난 일은 방금 우리가 살펴보았던 세계의 상황의 축소판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미국과 소련이 독일, 이탈리아, 일본과 싸우기 위해서 함께 손을 잡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이 중국과 중일 전쟁을 시작하면서 이 일본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중국의 민중들을 이끌어왔던 대표적인 정당 무엇과 무엇인가요? 그렇죠. 장제스가 이끄는 민족주의 정당인 국민당과 마오쩌둥이 이끄는 이 공산주의 정당인 공산당, 이 두 개의 정당은 서로가 서로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그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가 없어져야 되는 관계야. 그지? 하지만 일본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이 둘이 중일 전쟁에서 함께 손을 잡았으니 그게 바로 제2차 국공합작이었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공동의 적이 사라졌어요. 그죠? 따라서 이제는 누가 중국을 차지할 것인가, 누가 중국의 정부가 될 것인가를 놓고 이 둘 사이에서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중국 내에서 벌어진 국민당과 공산당의 전쟁, 제2차 국공내전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미국 입장에서는 제2차 국공내전에서 누가 이기길 바랬을까? 당연히 국민당이 이기를 바래요. 그죠? 자, 그래서 전쟁의 초반에는 미국의 강력한 지원을 받았던 국민당이 전쟁을 주도해 나가는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중국 국민당의 경우는 어떠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느냐? 자, 일단은 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중국 국민당 지도부들은 주로 어떠한 사람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었느냐? 기존의 권력을 누리고 있었던 기득권자들, 지주들, 과거에 군벌 출신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국민당 정부의 지도부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부터 이어져 왔던 중국의 고질적인 부정부패 같은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특히 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중국의 경제적 혼란을 이 국민당 정부가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면서 이러한 모습에 많은 중국 국민들이 국민당에 실망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네. 자, 하지만 이 중국 공산당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였느냐? 자신들이 장악하고 있었던 이 중국 북부 지역에서 무엇을 하느냐? 토지 개혁을 실시를 해요. 어떠한 방식으로 실시가 되느냐?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의 땅을 아무런 조건, 대가 없이 몰수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땅이 없는 가난한 농민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n분의 1로 똑같이 나누어서 분배를 주는 방식으로 토지 개혁을 실시해요. 대단히 공산주의적인 방법의 토지 개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해되나요? 네. 물론 이 과정에서 자신의 토지를 아무런 대가 없이 빼앗긴 지주들, 그 과정에서 중국 공산당에다 저항하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들, 이런 사람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실제로 땅을 뺏긴 사람이 많아, 땅을 받은 사람이 많아. 땅을 받은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죠? 오랫동안 이어졌던 중국의 경제적 불평등을 중국 공산당이 해결하는 모습을 민중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점차 중국 국민들은 누구 편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공산당 편으로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얘기 들어봤나요? 민심은 천심이다. 그죠? 사람의 마음이 곧 하늘의 결정이다라는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초반에는 불리했던 공산당이 중반 후반으로 가게 되면서 점차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누가 승리를 하게 되느냐? 공산당이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1949년 10월 1일 베이징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하고요. 나머지 중국 전체 지역을 장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공산당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장제스가 이끄는 중국 국민당의 경우에는 중국 본토를 포기하고 어디로 가게 되는 겁니까? 타이완, 대만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서 중국 본토 전체가 공산화되고 국민당은 이 조그마한 대만이라고 하는 섬에만 한정이 되는 이런 결과가 바로 제2차 국공내전의 결과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중국이 무엇이 됐다? 공산화됐다. 공산국가가 되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좀 이따가 이제 배우겠습니다만은 해방 이후에 통일된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졌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죠. 그죠? 한반도 남부, 미국이 장악했던 지역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 한반도 북부, 소련이 장악했던 지역의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국가, 공산주의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1950년에는 북한이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기 위한 전쟁을 일으켰으니 그게 바로 6.25 전쟁의 발발이라는 것이었죠. 그죠? 됐나요?
네. 자, 한편 1945년에서 54년까지 베트남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졌느냐? 제1차 베트남 전쟁 또는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 또는 베트남 독립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베트남의 경우에는 오랫동안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아온 나라였어요. 그리고 프랑스의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도 여전히 베트남을 식민지로 지배하고 싶어 했어. 그래서 베트남의 민족주의자들, 독립운동가들의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들과 맞서 싸워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일어난 전쟁이 바로 제1차 베트남 전쟁이었다라는 것이고요. 10년 가까이 전개된 전쟁에서 결국 베트남 사람들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베트남은 독립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이 1차 베트남 전쟁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호찌민이라고 하는 베트남의 독립운동가이자 민족 지도자이자 공산주의자였던 인물인 것이죠. 자, 베트남이 프랑스랑 싸워서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트남의 독립을 이끌어낸 사람이 뭐였어요? 공산주의자였어, 그지? 그가 이끄는 베트남 독립동맹 공산주의 단체란 말이야. 물론 이제 이거의 경우에는 저기 좌우 합작의 단체이긴 하지만 어쨌든 호찌민이 주도하는 공산주의적 성향이 강한 단체였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가만 놔두면 어떤 나라가 될 가능성이 커요? 공산국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죠? 지금 중국 공산을 했어요. 북한 정권 세워졌어요. 베트남에는 공산권 국가가 들어선다? 이러다가 아시아 전체가 공산화 될지도 모른다 라는 위기감이 미국에게 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미국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일본을 이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사실 일본의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을 하게 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 최고사령부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냐면은 미국 군대가 일본 정부와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해서 미군정이라고도 해요. 해방 이후에 남한의 경우에도 이 미군정 기간을 거치기도 했었죠. 미국 군대에 의한 통치 미군정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미군정의 최고 책임자는 우리에게도 유명한 태평양 사령관의 함대 태평양 태평양 함대 네, 아무튼 메가더 갑자기 지금 정확한 용어가 생각 안 나네. 태평양 연합부대 뭐였지? 네, 아무튼 메가더 장군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메가더 장군의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을 다시는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였으니 그게 바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일본의 헌법인 평화헌법 또는 신헌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군정에 의해서 제정된 평화헌법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느냐? 같이 한번 볼까요? 현행 일본 헌법입니다. 평화헌법 구조 제1항에 보면은 국권, 국가 권력의 발동에 의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포기한다 라고 적혀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일본 헌법에 일본은 뭘 할 수 없는 나라다? 전쟁할 수 없는 나라다라고 딱 못 박아 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모두 일본 천황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전쟁이었기 때문에 메가더 장군의 경우는 사실 천황제 자체를 아예 없애고 싶어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배운 기억 나나요? 네. 하지만 어떻게 됐어? 천황이 찾아와서 메가더 장군의 협상을 제안을 했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천황제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기로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본은 천황이라는 군주가 있지만 사실은 헌법에 입각해서 정치가 이루어지는 입헌 군주제의 모습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천황에 대한 신격화 같은 것들을 금지합니다. 그러면서 일본 천황은 스스로가 나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다라는 것을 선언해야 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 외에도 극동국제군사재판이라고 하는 것을 열어서 여기 동그라미 안에 있는 도조 히데키 같은 이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을 주도해왔던 전쟁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일들을 하기도 하고요. 나아가서 지금까지 전쟁을 부추겨왔고 그 전쟁 속에서 이익을 얻어왔던 군국주의자 또는 재벌 이런 사람들을 공직에서 추방하고 해체하는 등 농지개혁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일본을 다시는 전쟁을 할 수 없는 완벽한 농업국가로 만드는 게 원래 메가더와 미군정의 구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어렵니?
아니죠. 네, 재미는 없지만 이해는 되죠. 자, 그런 구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미국의 예상과는 달리 중국이 공산화됐어요. 그죠? 그리고 한반도의 북부에도 북한이라는 공산 국가가 들어섰습니다. 그죠? 그리고 1950년에는 북한이 남침을 통해서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려는 공산권의 공격이 빠른 확장이 아시아 지역에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따라서 미국 입장에서 아시아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는 적어도 자기가 장악하고 있는 어디만큼은 일본만큼은 확실한 공산주의를 막아낼 수 있는 기지가 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미국이 일본의 반공기지화를 추진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어떠한 곳에서 빠르게 퍼진다? 가난한 나라에서 빠르게 퍼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일본을 완벽한 반공기지를 만들려면 뭘 해야 돼? 일본을 잘 사는 나라로 만들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죠? 자, 사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이 전쟁을 마무리 짓는 조약은 꽤나 오랫동안 체결되지 못하고 있었어. 왜냐면은 사실 일본과 미국 사이에서 해결될 과제들이 굉장히 많았거든. 이 일본의 전쟁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묻고 어떻게 배상을 시킬 것인가, 일본이 식민지로 지배했던 나라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일본이 식민 지배를 받는 동안 이루어진 징병과 징용, 위안부, 동원 같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굉장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복잡하게 쌓여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해결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던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하지만 미국이 그걸 지금 차근차근히 일본과 협상을 통해서 해나갈 시간이 없어졌어요. 그죠? 가만 놔뒀다면 이러다가 완전히 아시아 전체가 공산화될지도 모른다 라는 위기감이 나타나게 되었거든. 그래서 이러한 복잡한 문제들 그냥 대충 뭉뚱그려서 처리해버리고 미국은 일본을 하루빨리 정상국가로 만들 필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6.25 전쟁이 일어난 그 다음 해인 1951년에 2차 세계대전을 마무리 짓는 조약을 서둘러 일본과 미국이 맺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체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서 전쟁을 마무리 짓고 일본을 정상국가로 되돌렸던 것이고요. 따라서 일본과 처리해야 했었던 일본의 식민 지배 문제, 전쟁 피해에 대한 배상 문제 이런 것들도 그냥 어물쩍 넘어가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네, 이때 어물쩍 넘어가 버리고 말았던 것이 사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서 식민 지배라든지 전쟁 피해 문제, 배상 문제 같은 것들에 발목을 잡게 되는 거죠. 냉전이라는 상황에 의해서 우리는 제대로 된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그리고 일본에 대한 경제 원조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서 미국은 일본의 경제적 부흥을 돕게 되는 것이고요. 나아가서 미일 안보 조약을 맺게 되면서 미국과 일본 사이에는 군사 동맹까지 맺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미국의 강력한 동맹 국가로서 아시아에서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원래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쫄딱 망했어야 됐는데 이 냉전의 상황이 일본을 되살려준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누가 했던 말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6.25 전쟁이 터졌다는 소식을 듣고 과거 일본의 침략 전쟁을 주도했던 우익 정치인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아, 신은 아직 일본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실제로 6.25 전쟁을 통해서 망할 뻔한 일본이 화려하게 경제 대국으로 부활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됐나요? 네. 네. 자, 아무튼 오늘 우리가 배운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었냐면은 우리나라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곧바로 어떤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다? 냉전의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다.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의 대결 구도 속에 놓이게 되었다. 과연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국가를 건설해 나갈 것이며 어떻게 분단을 막을 것인가 이런 과제들이 주어졌는데 그 과제 속에서 어떻게 수행해 나가는지 어떻게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수업 영상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